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미주사 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우리가 원래 좀 이 밤에 좀 이야기하자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9시에 시작하려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그쵸. 좀 늦은 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오늘 일과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몇 시에 시작했어요? 미주사님은. 오늘 저는 그냥 일과가 평상시 일과처럼 시작했죠. 거의. 몇 시입니까? 그게? 오늘 이제 9시 반쯤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9시 반? 네. 저는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발버둥 치고 다니다 뭐.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간 동안 너무 피곤한 하루인데 그러게요. 주제 자체가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스케일 너무 크다 그래 저도 좀 걱정인데. 걱정입니까? 저도 걱정인 게 저도 네. 일단 이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질러놓고 이제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지금 좀 걱정스럽긴 한데. 네.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만큼 좀 가볍게. 그래도. 네. 걱정스럽지만 가볍게. 네네네. 여러분 저에게 이제 인사를 좀 먼저 드리면서 들어오시는 동안 인사를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성장할 것인가? 이 이제 아이디를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진짜 스케일이 크다 기대된다 이 얘기해 주셨고요. BRT님 오늘도 와주셨고요. 차비조님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사관학교님이 여기 신승우 대표 교장님입니다. 그리고 차비조님 그리고 탕수육님은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네 그리고 연전연승님도 오셨고요. 박그리님도 오셨고요. 집돌이님도 오셨습니다. 이세리님도 오셨고요. 일 안 해도 편하게 산다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긍정님, 이현철님, 지성과 미모님, 콩콩님, 라피르님, 이현철님 했죠. 드미엘님, 나르는 페가수스님까지 오셨습니다. 엊그제 이철 박사님의 차이나 강연 듣고 왔다고 하셨는데 아마 비교하셔도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 흥미롭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네. 이철 박사님 워낙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 네네네. 예, 또 그렇게 비교하면 제가 또 좀 재밌게. 속대마다 좀 떨리지만 우리가 좀 재밌게 라이트하게. 훨씬 더 네네네. 재밌게. 자, 제가 이제 신승우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린 게 대표님 정도면 요 주제를 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AI도 잘 아는 데다가 최근에 뭐 반도체 이야기도 좀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런데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야 지정학이나 막 이런 쪽에도 관심이 워낙 많은 거 보니까 그냥 전쟁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라고 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업자득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리콴유가 얘기한 걸 좀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이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리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법한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초대 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싱가포르이 처음에 이제 회사랜다. 예, 나라나 회사가 똑같이 둘 다 창업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싱가포르의 창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처음에 할 때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당했어요. 독립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했어요. 네네네. 독립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죽어라 이제 나라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됐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이슈가 있으면 이제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을 워낙 이제 존경한다고 이제 좀 많이 밝혀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다 제끼고 나서 이제 그냥 오늘 말할 내용의 가장 핵심을 이분이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21세기는 중국의 도전이랑 이제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모든 거의 절반은 지정학적인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이건 리카니나 씨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카플란이라고 다른 정치 그러니까 외교 정치 전문가 한 얘기인데 이제 절반은 지오그래피, 절반은 지리다. 나머지 절반은 뭐냐? 나머지 절반은 셰익스피어라고 그랬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지정학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로 시작을 하지만 사람이라는 동물은 결국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비결은 다 사상과 감정 대립이 된다. 그래서 저는 미중 대립도 물론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봐도 쌈박질을 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도 많이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쌈박질을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진짜 치고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전쟁을 여러 할 가지 수도 방식으로. 있고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냉전이든 열전이든 그 싸움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뭔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안 날 전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사상전인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라서 사상전으로 많은 게 귀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히 프로파간다가 있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이번 세기는 그런 전 세계의 가장 큰 대립은 뭐였냐 하면 전 세계 가장 큰 대립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였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싸움도 뭔가 이성적이고 그냥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싸우는 걸로는 솔직히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사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사상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상. 아래를 다 까고 내려가 보면 사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이냐 이런 거지. 네,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생각, 네가 가진 사상이랑 사상. 내가 가진 사상이 다르다.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은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전쟁이 나요. 열전은 보통 그렇게 나요, 보면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열전들은 저런 식으로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유일한 예외가 냉전이에요. 냉전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콜드워랑 여기서 말하는 콜드워는 소련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을 제외하면은 결론은 다 이제 열전으로 귀결되긴 했어요, 사실. 열전이라는 거는 정말 그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탱크끼리 싸우는 거예요. 탱크끼리. 참고로 또 사상이 다르면은 또 완전 어이없이 싸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축구 전쟁 같은 게 있어요. 무슨 전쟁? 진짜 축구 경기 때 싸운 전쟁이 있고. 그래서 사망자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난 그런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촉발시킨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은 의외의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의외의 것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전쟁까지 가는 이유가 나중에 까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싸울 건 아니었고 이 정도에서 합의를 볼 수 있었을 법도 한데. 그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보의 비대칭과 그렇죠. 그 정보의 비대칭이 이제 뭐에 의해서 강화가 되냐면은 이제 정치적 성향, 내 사상에 의해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제가 그럼 여기서 왜 리카뉴를 다시 얘기를 했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이번 사상전은 뭐냐면은 그냥 서구 민주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의 대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시아적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실제로 있는 용어거든요. 아시아적 가치. 네, 이게 리카뉴가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이제 속된 말로 양키들이랑은 다르다. 그래가지고 양키가 안 좋은 말이 아니라면서요? 양키 고음은 안 좋은 말이지만. 뭐 사실 근데 뭐 양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은, 요지는 기본적으로 서양이랑 동양은 다르다. 아시아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아시아는 아시아의 가치가 있고 서양은 서양의 가치가 있는데, 근데 아시아는 아시아의 가치대로 해야지 잘 굴러간다. 그런 게 약간 리카누의 생각이었고, 리카누는 본인의 그 철학을 국정에 많이 녹여냈어요. 많이 녹여내가지고 실제로 국정이 잘 흘러갔어요. 그쵸. 꽤 잘 흘러갔죠. 결과적으로는 꽤 잘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상적 대립도 중국과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실제 재밌는 게 그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는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불어 쓰는 나라들이 꽤 있는데, 근데 이제 프랑스 이제 외무상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 서구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권을 중시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래에 댓글이 프랑스어로 뭐라고 달린지 아세요? 뭐라고 달려요? 김정은 만세 이렇게 달려요. 갑자기? 왜요?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나는 김정은 만세? 김정은 만세 이렇게 달려요. 무슨 말이야? 이게 되게 뜬금포 같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게 뜬금포가 아닌 이유가, 김정은은 뭐냐면은 반미 혹은 반서구 세력의 가장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얘만 이제 반미 진영, 물론 반미 진영제 색을 들고 있는 애들이 많지만 이제 가장 체계에서 어긋나서 색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약간 아이콘이긴 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이콘이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아래 김정은 만세라고 아프리카에가 불어로 달아요. 어떻게 보면 참 글로벌화된 세계인데, 이게 참. 아프리카 사람이 불어로 김정은 만세라고 쓴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달겠느냐 하면, 이게 이유가 그냥, 야, 프랑스 너네들은, 그리고 벨기에 너네들은, 그 유럽 너네들은 아프리카 와가지고 못할 짓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인권 드립 치는데 뭐 보상도 솔직히 1도 안 해줬고 뭐 이 말이 다 되는 소리냐. 난 서구권 싫고 김정은 만난세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상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서구적으로 말하는 많이 거죠. 그래서 서구적으로 말하는 인권,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쪽 시대가 하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걸로 대표되는 약간은 독재 혹은 이제 당이 지도하는 뭐 그런 거랑 해가지고 이제 사상적 갈등이 이미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러니까 꼭 독재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뭐 대부분 독재로 귀결이 되기는 하죠. 근데 어쨌거나 서구 민주주의가 스탠다드라고 지금 말은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가 너무 이미 1세계로 너무 많이 편입이 되어서 그렇게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거고, 그 글로벌리 모든 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냐 물어보면 사실 그렇진 않았다, 예전부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더 퍼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인 거죠. 일단 현재 시점에 대한 이제 그 미주사님의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얘기해 주신 거라고 보면 리콴유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그러니까 21세기는 중국이 도전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지금 중국의 행보를 보면 야 이게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것도 그냥 서로 약간 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말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죽어라 틱톡을 때리잖아요. 틱톡을 때린다. 근데 이게 예전에 유튜브를 중국이 죽어라 때린 거랑 페북을 죽어라 때린 거랑 비교해 보면은 말은 솔직히 양쪽이 다 똑같아요. 아하. 양쪽이 다 개인정보 너네 보호 안 하고 저거 다 똑같아 말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이 때리는 건 뭔가 나빠 보이고 미국이 때리는 건 뭔가 올바라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좀 더 균형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요새는 좀 해요.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틱톡을 때리는 이유가 물론 뭐 이유는 뭐 명분을 만들기 나름이긴 하지만 아니, 뭐 저는 둘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하라면은. 네. 예. 그냥 실제로 근데 둘 중에 중국만 잘못한 건 아니다. 그냥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둘 다 서로가 서로 이득을 위해서 이전 추구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너무 좋고 나쁘고 프레임으로 보면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약간 그쪽 얘기를 좀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투키디데스?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테네 장군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테네 장군이었던 옛날 사람이구만요. 옛날 고대 그리스 시절. 고대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300 아시죠? 300 그 영화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영화 다음에 그 영화는 뭐냐면은 그 영화 백그라운드는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에 대항한 게 이제 그때 이야기인 거죠. 대항을 해가지고 결국 이겨냈어요. 이겨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그리스 전체를 놓고서 패권 경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스파르타가 일단 군사력이 좋았는데 근데 아테네가 이제 신흥국으로서 막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엄청 갈등이 있다가 결국 둘이 싸운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거의 신화의 영역에 가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전해져 내려오더라도 거의 나는 구전에 관대하다 가깝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아니, 사실 300 영화에 나오는. 참고로 여러분 그 페르시아 그거는 솔직히 그 나는 관대하다 그거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진짜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쵸. 어쨌거나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약간 역사에, 그러니까 맨 처음 역사서를 꼽을 때 사람들이 펠로폰네소스 역사서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역사서로 꼽아요. 근데 그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식의 전쟁이 결국 맨 처음에 해경을 지휘하고 있는 패권국이 있고, 그 다음에 신흥국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식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를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러주는 거죠. 1등 국가가 있는데 2등 국가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면 이놈 봐라 그러면서 한 대 때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결국 열전으로 회귀한다.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 언제나 맞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패권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6가지 정도를 이제 사람들이 16번의 패권 교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1등이었던 게 2등이 되고 얘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꼭 그렇진 건가요? 않더라도 이제 패권끼리 이제 1등이랑 2등이랑 싸우는, 진짜 구분을 걸고 싸우는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교체가 됐든지 어쨌든 그런 약간 격변기를 봤을 때 16번 중에서 12번은 전쟁으로 기결이 됐어요. 그리고 4번은 이제 전쟁이 아닌 걸로 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열전으로 회귀를 하더라 하는 게 이제 투키디데스의 6번 중에 12번이 전쟁이 된다. 열전, 그리게 실제로 치고받는 싸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인 거네요. 이게 투키디데스요. 투키디데스입니다. 투키디데스. 그래가지고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제 보통 미중 분쟁을 얘기를 할 때 전쟁이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얘기를 할 때 보통 이거를 가지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결국 사람들 역사에서 배우는 건데, 역사에서 1등 국가랑 2등 국가랑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게 결국 전쟁으로 귀결되었는지
전쟁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평화적으로든 해결이 되든 했는지 이거를 보고 싶을 때 보통 투키디데스 함정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16번 중에서 이제 전쟁이 안 난 4번이 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전쟁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패권 경쟁 때문에 전쟁이 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가장 마지막이 세계 2차 대전. 네. 그 이후에는 뭔가 패권을 다툴 정도로 엄청 큰 전쟁은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난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그 전에 태어나신 분은 여기 안 계실 것 같고, 그죠? 아마도? 그쵸? 아마도? 있을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지만.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사실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열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아마 대부분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어쨌든 열전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열전이란 게 이제 열전은 언제나 있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세계대전급의 놓고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긍정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동물들이 비슷한 이유로 싸우던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국제관계에서의 쌈박질은 그 범죄 조직의 쌈박질이랑 되게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은 둘 다 그러니까 범죄 조직도 솔직히 법을 신경 안 쓰니까 범죄 조직인 건데 그렇죠. 국제법도 강제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에 약간 만들어진 형태를 보면은 각 나라의 주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국제 관계랑 이제 그런 국제 헤게모니를 잘 짜놔서 그런 건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최근에는 그래도 전쟁이 아닌 걸로 귀결된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전쟁이 아닌 걸로 귀결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반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반반입니까? 네. 반반이면 전쟁이 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실제로 당장 워렌 버핏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아까 이제 투자 TSMC? 네? TSMC? TSMC 빼고 TSMC 빼고 막 일본 상사 주식 사고 막 그런 거 완전 전쟁 대비주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네, 전쟁 나면은 가장 흥할 주식들. 저는 요새 미국의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제이미 다이먼도 그렇고요. 뭐 레리 핑크도 그렇고요. 뭐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난 미국을 지키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언더 어택은 아니지만 약간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보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나는 미국을 지킬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그런 건 있는 게 그 미국에서 예전에 금 투자가 금지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그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주식이랑 채권이 동시에 빠진 해였어요. 근데 그런 애가 지난 100년 중에 3번밖에 없어요. 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첫 번째는 금 투자가 금지된 때. 왜 그러냐면은 금이 부족하니까 개인들한테 금을 다 압수했어요. 그래서 근본이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근본이자를 폐지한 게 그 다음 번. 둘 다 빠진 해에 3년 뒤에 그 다음 번에 근본이자를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작년이에요. 보통 그때마다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냐면은 그 당시에 기축통화로 보여지는 것에 이슈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그 당시에 기축통화로 보여지는 것에 이슈가 이번에는 페트로달러 이슈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이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 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보통은 뭔가 잘 안 맞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주식이 빠지면은 채권이 오르고 채권이 빠지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거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 주식이랑 채권이 그냥 둘 다 빠지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올레더를 우리가 하는 거죠. 실제로 일반적이지 않은 게 100년 중에 3번이었으면 일반적인 게 아니죠. 그쵸. 네.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도 그래서 뭐가 터진 게 맞으니까 불안불안한 거는 뭐 어쨌거나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버핏 얘기하다가 이제 버핏이 어쨌든 일본의 상사를 사고 TSMC를 팔고 이런 그쵸. 거 보면은 전쟁이 날 거라는데 베팅한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거에 대비를 한 거는 같다.
그러니까 뭐 데뷔까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하는 행동은 그러하다. 하는 그쵸? 행동은 난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네, 뭐 그냥 그럴 수 라고 있다. 생각을 네. 하는 거 아니냐.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죠.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의 양상은 어쨌든 뭐 워라는 단어를 뭐 칩 워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배터리 워라고도 하는 것 같고요. AI 워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전쟁의 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잠깐 전쟁 양상 이전에 그 칩원은 일단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고. 네. 그 책 이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의미한 개념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러니까 16번 중에서 4번은 싸움이 안 났다고 말했으면은 네네. 4번인 궁금 그 4번이 도대체 뭔지가 궁금한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 질문을 안 했군요. 제가 인지상정인데. 죄송합니다. 인지상정이지만 인지상정인데 왜 그걸 안 물어보냐. 죄송합니다. 근데 그 4번의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근데 4번의 사례가 하나는 예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갔을 때예요. 네, 이건 좀 예전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이거는 좀. 네. 영국에서 어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게 너무 점진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막 10년 사이에 후루룩 넘어가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미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애매하고 그 다음이 이제 소련이랑 일본이랑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소련이랑 일본이랑 이제 아시아 쪽에 동북아 패권을 놓고 좀 갈등이 있었을 때. 러일 전쟁이 있을 때. 러일 전쟁 훨씬 뒤에. 훨씬 뒤에. 그러니까 왜냐면 러일 전쟁은 러시아 제국일 때고 소련은 훨씬 뒤니까. 그러니까 소련과 일본의. 네, 소련과 일본 사이도 갈등이 사실 지금도 있고 예전에 그 자민당 정권이 집권을 못했을 때 네. 그때 딱 고이즈민 정권 때였는데 그때 되니까 진짜 귀신처럼 러시아에서 그 방공식별구역을 맨날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맨날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좀 약간 엇박자 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명박 아저씨는 편하게 독도를 한번 갔다 왔죠. 그때 독도를 갔다 올 수 있는 배경은 딱 하나예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그때는 더 친했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독도 정도 갔다가도 일본이 양보해야지 뭐 니네가 뭐 어쩔 거야 이런 생각인 거고 실제로 일본은 대내적으로 챌린지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대지진이 터졌어요. 그러면 2000년대 초반이네. 네. 2012년 이때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이제 전쟁 없이 넘어갔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약간 뒤죠. 그러니까 지금 소련은 이제 그때는 또 러시아잖아요. 소련이랑 일본은 92년도 전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그 러일 전쟁과 방금 얘기했던 그 독도 이야기 그 사이에. 네, 7, 80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는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대립각을 세웠는데, 근데 그때 세운 대립각은 솔직히 하라면은 그냥 냉전의 일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냉전의 일부였다. 그래서 세 번째 사례가 냉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둘 다 냉전의 세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합쳐서 보자. 네, 합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90년대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가 유럽의 패권을 독일한테 내준 거라고 봐요. 그것도 일종의 패권이 넘어간 거라고 보는 거군요. 실제로 EU 내에서는 패권이 넘어갔다고 판단된 만한 여지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추후에 얘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하라면 이거는 많이 약간 뒤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는 프랑스, 롱, 독일 숏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래가지고 저는 작년부터 이걸 계속 외치긴 했는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프랑스 지수가 독일 지수보다는 잘 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맞았는데 요즘에는 뭐 루이비통이 좋아가지고 또 올라간다는 얘기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독일 애들이 독일은 좀 국가 안보적인 이슈가 있어요, 좀.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 독일에서 막 사이버 안보 그 총책인 사람이 막 러시아 간첩이라서 잡혀가고 막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죠. 은근히 컸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러시아 간첩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게 좀 있는 게 확실히. 당장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독일에 러시아에 간첩이 있다. 뭐 간첩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에 약간 사상적으로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동조한 사람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가즈프롬이 러시아에 국영 이제 천연가스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 이사로 지금 독일 전 총리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상한 거죠. 많이 이상하죠. 지금 약간 뭐 일본에 어디에 누가 총리가 가 있는 일본이나 중국 어디로 이제 거기 그러니까 중국 국영기업 이제 이사로 이제 뭐 전 대통령이 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이상한 거죠. 심지어 그때 막 그 사람 임기 때 중국 의존도를 많이 높였다.
이러면 굉장히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의심이 갈 만한 거죠. 예, 어쨌든 이제 충돌은 있는 거죠. 예.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어쨌건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4번이었는데. 예. 잠깐 근데 4번이 들어보니까 뭐 거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네, 이게 맞아요. 맞나 이게 애매한 개념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패권이 넘어간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안 난 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전쟁이 안 난 경우가 그러면은 그냥 간단히 보면은 제가 아까 일본 소련이랑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소련이랑 이제 유럽 미국 그 미국 소련은 헷갈리네. 네. 천천히 일본 소련이랑 일본 소련 미국 소련은 같이 그냥 냉전으로 묶어서 본다고 치면은 그냥 그럼 세 개네요. 네, 그렇게 본다고 치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 2개는 사실상 다 인종이 같아요. 패권이 넘어간 게. 네. 인종이 같다. 네, 인종 좀 넓은 의미에서. 앵글로색슨. 네. 내용이 좀 산으로 가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네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요지는 그냥 제가 알아주신 거는 그래서 최근 4번은 그런 거에는 싸움이 없었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굉장히 큰 수준의 열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할지 안 할지는 그래서 안 난 애들을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일단은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사상적 베이스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난 케이스들이랑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번엔 전 날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왜냐면은 지난번에 안 난 애들 보면은 결국 미국 소련 빼면은 나머지 열전이 안 나고 그냥 넘어간 케이스들 보면은 다 앵글로색슨에서 앵글로색슨으로 넘어왔든지 아니면은 그냥 유럽 내에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봤을 때 얘네 사상적 백그라운드도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기독교 베이스 백그라운드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소련도 원래는 종교가 없었다고 말은 해야겠지만, 그쵸. 소련도 실제로 이제 없었다고 말은 하기는 해야겠지만,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소련도 이제 종교가 없긴 했지만, 실제로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번에는 패권끼리 사상적으로 달라요. 근데 사상적으로 다른 경우에, 패권끼리 사상적으로 다른 경우에 전쟁이 안 난 경우는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케이스 하나 놓고 봤을 때는, 나도 이상하지는 않다. 나도 이상하지 않다. 네. 일단 그렇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전쟁이 난다 안 난다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났던 사례들이나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들을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과거에 전쟁이 안 났던 사례랑은 좀 다르다. 사건, 그러니까 현재의 무게를 봤을 때는 좀 무겁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전쟁이 나는 걸 보면은 이성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서 나는 경우보다는 보통 국내 정치상 떠밀려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스파르타도 떠밀려서 난 거거든요. 아테네랑 스파르타도 서로 떠밀려서 난 거고 네. 다른 케이스도 보면은 보통 국내 정치 때문에 떠밀려서 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사상적 백그라운드를 가진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은 얘네끼리는 싸워도 야 그래 내가 쟤네를 죽이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끼리 쌈박질이 많이 난 걸 보면은 네. 보통 그 백그라운드에 인종차별이나 종교적 그런 게 있어요. 기분이 나빠야지. 일단 감정이 기분이, 상하고 일단 증오가 있어야지. 군인들이 와, 이 저놈들, 막 나쁜 놈들. 이래야 사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가능하지. 그 정도도 아닌데 뭘 또 죽이기까지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증오가 나려면은 사상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교가 같고 인종이 같은 거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건데,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6.25 전쟁은 정말, 좀, 그죠? 근데 뭐 원래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긴 했습니다. 또 그것도 맞죠. 또 이렇게 하면 또 산으로 가는 것 같긴 하니까 이렇게 좀 더 진행을 해볼까요? 이게 보면은 앞서 얘기해 주셨던 그 AI 전쟁, 반도체 전쟁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AI 전쟁이랑 반도체 전쟁 중에서 일단은 반도체 전쟁 쪽 이야기를 살짝 먼저 해볼게요. 반도체 전쟁. 네. 그쪽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제가 뭐 지난번 에치스 라인 이제 소리를 해가지고 좀 본의 아니게 어그를 많이 끌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미국 쪽이 생각했으니까 에치스 라인이 옆에 연관 검색어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말을 좀 너무 세게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 생각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변동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생각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정치사일. 여튼,
그래가지고 반도체는 이번에는 확실히 큰 소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은 많은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포위망을 그래도 그럭저럭 약간 쫀쫀하게 잘 짜가는 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나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냥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된다라는 게 어떤 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에서 포위망을 짜려면은 한국, 대만, 유럽, 그다음에 미국 이쪽이 이렇게 네 개 약간 파티가 네 개 어떻게 이해관계가 짜가지고 파티가 스크럼을 짜가지고 난 중국 안 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각보다 이걸 짜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쉽지 않겠죠. 내 나라, 왜냐면 유럽은 뭐 한 나라도 아니죠. 어쨌건 EU라고 그냥 보면은 EU가 미국에 대해서 언제나 오케이 하냐 물어보면은 그렇진 또 않아요. 그럼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리비아 전쟁을 할 때, 리비아 전쟁할 때 미군에서 그냥 폭격의 50%를 걔는 혼자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군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죠. 야, 너네는 안 하냐? 너네는 노냐? 조모임을 하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토에서 내가 군사적으로 같이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가 이게 맞아? 너네 동맹인데 이거 안 해? 라고 그러는데 독일은 뭐라 그러냐면은 뭐 알바 아님? 이러고 독일이 징병제지만 징병제가 아니에요. 독일은 징병제인데 웃긴 게 거기서 선택지를 줘요. 야, 너 공익으로 갈래? 징병제로 갈래? 이러면 다 공익으로 가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독일은 징병제지만 징병제가 아니고 폴란드가 나토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대놓고 그냥 국방비를 GDP에서 1% 이하로 낮춰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미국은 맨날, 야, 너네 3%까지는 하자. 3%는 좀 큰 거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3%까지는 하자. 그러지만 유럽 국가들은 안 해. 아랑곳하지 않죠. 안 해. 아랑곳하지 않죠. 그러니까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운동 좀 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야, 운동 좀 해라. 좀 군사비 좀 또 쓰고. 그러니까 조모임을 하는데. 그러다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픽 쓰러져.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나토에서 같이 이제 러시아라는 조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모임을 하는데 왜 나만 일하냐? 그렇지. 너네도 일해라 이건데 그렇지. 얘는 알 바 아니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맨날 하는 소리가 트럼프가 이제 독일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메르켈 앉혀놓고 야 빨리 국방비 안 내놓으면은 우리 니네한테 지원 다 빼버린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게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자 백그라운드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독일은 그렇다고 말이나 듣냐면은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거에 대해서 얼라이언스가 잘 협성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네. 그냥 각 나라별로 당연히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야 야 우리끼리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뭐 대표적으로 ASML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거 하나 주면은 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내가 이거를 미국 말 다 듣고 하지 않을 이유도 냉정하게 보면 없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사실 좀 반발을 심하게 했어요. ASML 보고 야 너네 그 중국에다 팔지 마라 이럴 때. 근데 어쨌거나 뭐 뒤에서 어떻게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일단 유럽은 좀 약간 좀 같이 협력하는 체제로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한국이랑 대만은 어떠냐 하면은 얘는 칩셋 이게 중요하죠. 사실. 근데 얘는 이제 칩셋을 엄청 세게 엮어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H라인 거기서도 말을 했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지리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봉쇄를 대만은? 물리적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엄밀한 TSMC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여러모로. 그리고 TSMC 입장에서는 약간 캐캐 먹은 수건도 있을 수가 있냐면은 TSMC 출자를 일단 대만 정부에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ASML 그 ASML의 이제 모회사에서 많이 했어요. 필립스. 거기서 많이 하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데 재벌들한테 다 조인트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면서 야 너네 출자하라고. 출자하라고 시켜가지고 이제 TSMC를 만들었어요. 주주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인텔한테도 가서 좀 투자해달라 말을 했는데 인텔이 아랑곳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게 느끼긴 할 거예요, 걔네도. 결국 믿을 거는 정부다. 혹은 결국 믿을 거는 그냥 우리 진짜 약간 우리의 완벽한 동맹이라고 인텔이나 미국 우리 완벽한 동맹이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솔직히.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진짜 모든 공정을 다 미국으로 해놓으면은 우리가 돈은 좀 더 벌지 몰라도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 뭐 나몰라라 하면 어떡하냐. 대만 내에서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TSMC는 되게 불안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좀 보호하기 골모 위해서. 삼아서라도 이제 미국이 우리 못 버리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실제로 미국이 좀 발맞춰가는 추세를 좀 보이기는 하고 프랑스가 최근에 마크롱이 한번 엇박자를 타긴 했는데 네. 마크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외부 안보 라인들은 그 대만이랑 좀 같이 가려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대만 외무부 장관이 한국에 있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만은 지리적으로 조금 불리한 위치에 좀 있는 것 같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실제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싸울래 그러면은 대만에서 싸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디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싸울 수는 없는 거고 태평양 가운데는 뭐 중국 본토나 미국 않죠. 본토에서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대만 본토이고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 대만을 여기다 놓고 미사일을 여기다 쐈다가 여기다 쐈다가 네. 여기다 쐈다가 여기다 쐈다가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치사나 얘기할 때 진짜 그 얘기 했던 게 네. 그때도 훈련을 그냥 훈련을 그냥 원하는 때 그냥 훈련을 해버리면은 솔직히 그냥 뭐 이 봉쇄가 아니더라도 봉쇄가 실질적으로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자주 해버리면은 솔직히 뭐 어쩔 거냐. 그냥 아니 제가 또 그 얘기 나 했었는데, 여기서 그냥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건데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하나의 중국인데 하나의 중국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국내 영토인데? 라고 해버리면 미국은 좀 애매해지니까 그래서 대만을 때릴 때 저는 대만을 열전으로 굳이 때려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그냥 사르르르 약간 원래 개구리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폴짝 뛰어나오지만 그냥 뭐 넣은 다음에 서서히 올리면 뭐 안 그런다고. 물론 실제로는 뛰어나오기는 해요. 안 뛰어나옵니까? 실제로 개구리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요? 안 뛰어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가장 참나를 해주는 게 그래요? 한데 아니었는데 몰랐네. 뛰어나온답니다. 물에서도. 아니 네. 누가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거나 뛰어나오지만 어쨌거나 이게 그래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 비유대로 말을 하자면은 이제 대만 내부적으로 그리고 틴둥파라는 게 정치적으로 없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프로파간다 같은 거 하면은 얼마나 이거 뭐 그 반중파에서 얼마나 세게 나올 수 있겠느냐. 당장 굶어 죽기 당장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저는 대만은 좀 미국 입장에서 봐도 좀 불안하고 대만도 불안하고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래서 아까 그냥 지금 가장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네. 이 열전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열전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전쟁 없이 끝날지에서 저는 애매하다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제가 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봉쇄가 정례화가 돼버리면은 열전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은 좀 정치적인 좀 뭐라 그러지? 약간 정치적으로는 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열전은 없으니까 뭐 한반도가 전쟁이 나고 이럴 일은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얻어갈 걸 꽤 얻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중국은 멀쩡한 TSMC를 얻어가고 싶지 그냥 폐허 같은 TSMC를 얻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다 부순다면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열전이 일어나면 솔직히 다 부셔질 가능성은 높죠. 그러네요. 하다못해 대만 정부에서 먼저 부시고 싶어 하겠죠. 하마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부셔야 되거든요. 그럼 부수고 나면은 나를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닌가? 때리긴 어떻게 때리죠. 때리긴 때리나? 명분이 하나의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점령은 해야지. 근데 점령은 하더라도 그냥 실리는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 TSMC를 놓고 치열한 이게 눈치 싸움과 이렇게 그 전쟁에 준하는 어떤 수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거 에치스 라인 얘기해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봐요? 이제 그때 이후로는 뭐 이제 이번 주인가요? 대통령이 미국 가는 게? 네네. 가시잖아요. 또 방미하시고. 그때 방송 나온 이후로 어쨌든 좀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봐요? 이게 여러분들 뉴스 볼 때 어떤 걸 봐야 돼요? 뉴스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방미 혹은 그러니까 누구나 어떻게 정상끼리 만났을 때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공동 성명을 내야 돼요. 공동 성명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내면은 만점. 공동 성명서 안 내고 공동 기자회견까지만 하면은 80점. 공동 기자회견 안 하고 각자 기자회견 하면은 50점. 50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빵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공동 성명을 내면은 자기끼리 뭔가 어그리먼트를 어쨌거나 도달을 한 거예요. 말로라도. 네. 근데 위에서 어그리먼트가 도달을 하면은 그 아래에서는 그래도 우리 헤드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도 오케이 하면서 이게 뒤에서 실무적으로 물론 이제 밀당이 있지만 맞춰줘요.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거가 이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맞춰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럼 뭔가 빅딜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은 이견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말을 하더라도 옆에서 막 동상이몽한 헛소리는 안 할 거란 소리예요. 그것도 옛날에 뭐 한번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이슈가 된 적도 있긴 있었지만 네, 어쨌든 사고지. 어쨌든 둘이서 만나서 같은 이제 화면에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싸우진 않았다. 근데 이제 각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좀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네. 각자 기자회견하면은 그냥 이견을 못 좁힌 거예요. 그렇지. 왜 만난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그러면 이제 만났는데 이견을 확인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으면 확인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하는데 뭐 별로 들을 필요 없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가 좀 관건이겠네요. 그래서 솔직히 내용은 별로 들으실 필요 없고요. 물론 내용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내용은 공동성명 나왔을 때 열심히 보면 되고 안 나오면 안 봐도 돼요. 안 나오면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거든.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교 뉴스 볼 때 둘이 대빵끼리 만났을 때 그냥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하시면 대충 맞다. 그래가지고 공동성명 나오면은 그냥 그거대로 거의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예 헛소리는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가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뭐 가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그냥 대화가 끊기는 순간 이제 전쟁이 진짜 날뚱말뚱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 언제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애인끼리 싸워도 전화를 하면서 싸워야지. 전화 안 하고 냉전기에 들어가면은 깨진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면. 그래서 말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가서 헛소리하고 있어도 말은 해야 돼요. 욕은 하고 싸우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한국에서 그 위안부 그것 때문에 일본을 이제 애들을 보내니까 진짜 제가 그거 보고 좀 빵 터졌던 게 막 그 양복인데 반팔 셔츠를 입고 이제 창고에 가가지고 둘이서 앉아가지고 회의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이거 뭔 소리야? 일본 입장에서는 니네가 그렇게 하는 거 나 진짜 불쾌하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일본은 불쾌하다고 그걸 최대한 드러낸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복장이랑 그런 걸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공동 기자회견 그런 거 당연히 없었고 그냥 서로 그냥 불만 얘기하고 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가서 얘기한 건 일단 좋은 거다. 얘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은 오해가 쌓이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이제 대선 결과 이것도 좀 이따 다뤄볼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중국 그 주자가 당선되면은 장기적인 평화통일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진짜 많은 게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거든요, 솔직히 하려면은. 그래서 진짜 친중국 주자가 당선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진짜 그냥 중국이랑 대만이랑 뭐 완전 합쳐지진 않더라도 일국양제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바로 되진 않겠죠. 바로 되진 않겠지만 뭐 그래도 그런 식으로 친중이 이제 좀 메이저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일국양제식으로 가는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면은 이제 그러면은 좀 시진핑 입장에서는 해피해요.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우리가 홍콩처럼 일단 우리의 헤게모니 아래 편입을 시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친중 정부가 대만에서 약간 득세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거나 대만은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했다는 소리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결국 미국은 좀 손해를 보고 이제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은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베팅을 하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그 베팅을 보고 한 거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굉장히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저는 지금 저는 사실 주거용 부동산 1도 모르고요. 상업용 부동산만 가끔 보고 다니는데 제가 요새 돈 있으면 사고 싶은 상업용 부동산은 용인에 삼성 반도체 단지 새로 짓는 거 옆에다가 그 국밥집 하나 차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재들 회식하면 거기서 회식하게 그런 거 한 10년 굴리고 이제 권리금 받아서 먹고는 달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국민과 대집과는 긴장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많이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르는 페가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권 연상되고 총사령관이 됐다는 게 아까 다른 분도 질문해주셨던 게 그러니까 말씀해주셨던 게 지금 너무 다 시진핑 그 똘마니들로 약간 다 채운 거 아니냐. 그 중국 정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너무 많이 채운 게 맞고요. 너무 많이 채운 게 맞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중국의 목표 때문에 맞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면은 교통정리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좀 세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중국 계보를 막 외우고 다니진 못하는데 원래는 자기네 계보로 분류되는 애들도 이제 다 많이 쳐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애매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엔 확실히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애매하게 많은 분들이 약간 간과하시는 게
꼭 통일이 전쟁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꼭 합병하고 싶다고 해서 꼭 전쟁을 해서 합병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아, 중국과 네. 대만의 통일이 네.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꼭 정치적으로 막 좀 뭐라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막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잘 합병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한스킹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아까부터 일본만이 이제 아시아에서 일본만 미국에서 대들었던 나라였다. 근데 그때랑 지금 중국이 대드는 건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대들 때와 중국이 대들 때. 네. 아까 또 한스킹님 아까 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스킹님 일본이 대들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금 그 상황상 약간 전쟁을 강요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솔직히. 일본의 상황상? 네. 뭐, 솔직히 강요당했냐 물어보면 솔직히 제 생각에 항복하는 게 맞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그쯤에. 그러니까, 네. 미국이 2차 대전 때 금수조치 내려가지고, 네. 석유도 안 팔고, 뭐, 고무도 안 팔고 이럴 때, 그냥 그때 항복하는 게 솔직히 제가 볼 때 맞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못한 거죠, 국내 정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 정치야. 그래서 못 가면은 나라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병빛짓을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네. 왜냐면 그게 솔직히 합리적인 선택은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뻔한 거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누가 잘 알았냐면은 진주만 습격을 한 사람이 가장 잘 알았어요. 네네. 그 사람이 진주만 이번에 성공했는데 앞으로 뭐 하실 거야 물어보니까 이제 미국이랑 강화를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끝까지 싸우면 지는 거 뻔히 하니까. 그 사람 미국을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온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우면 일본이 특히 너무 뻔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진주한 습격을 입안하고 실제로 실행한 사람조차도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편하게 좀 협상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네.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누가 아까 누가 동북아 전쟁을 제가 옹호한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 저는 그거는. 이거 댓글 보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 다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역시 저는. 이게, 대단해요, 정말. 댓글까지, 이게 멀티가 되시니까, 그죠? 딴짓을 많이 한 거죠. 딴짓을 많이 한 거다. 어쨌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좀,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이번에는 약간 일본이랑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일단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미국이랑 전쟁을 여러 번 하게 된 거고, 예. 중국은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엄청 강하기는 한데, 근데 중국 애들이 내부적으로 엄청 강하게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약간 지역 패권국으로 강하게 취하는 거에 가깝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열전이 날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미 간 열전이 날지에 대해서는 중미 간에, 미중 간에. 네, 미중 간 열전이 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분 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전쟁이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더 많았는데 그런 거에 따지면은 미주사님은 약간 그래도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쪽의 이제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은 열전만이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결국 여론전도 전쟁이고 참고로 이걸 꼭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대하는 전략은 초한전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초한전. 예. 이게 초한지에서 그 초한전이 아니라 한계를 초월한다 할 때 초한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굳이 군사적인 전쟁만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모든 분야에서 시스테미틱하게 전쟁을 수행할 것이다. 해가지고 여론전을 굉장히 강하게 수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은. 근데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만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마오단이라고 그러죠. 네. 우마오단이 우리나라 따지면은 500원 받고 하는 댓글 알바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 공산당 공식 계보 안에 있어요, 대놓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얘네 대놓고 여론조를 한다고 대놓고 써있던데 이게 맞아요. 외교의 극단적인 방식이 전쟁이고 그 전쟁론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클라우 어쩌고 제가 맨날 이름을 까먹는데 클라우 뭐였더라?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 쓰면서 한 소리가 전쟁은 정치적인 교섭을 계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팩트예요. 전쟁은 그냥 정치의 하나의 형태일 뿐이지 정치가 있고 그게 전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국도 열전에서 얻을 게 많지 않고 솔직히 지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열전을 해서만 대만을 얻을 수 있냐 물어보면은 여기서 계속 나온 것처럼 그냥 이쁘장하게 그냥 친중 정권 대만에 들어선 다음에 그렇게 한 30년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국연대 들어서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대만이 홍콩 저렇게 되는 걸 봤는데 받아들일까요 물어보면은 뭐 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1도 없죠. 근데 대만이 근데 홍콩은 99년 동안 일국연대였는데 근데 어쨌거나 얘는 10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일국연대를.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게 100년 동안 들여가지고 합병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대륙식 마인드죠. 네. 왜냐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당이 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바라보는 스팬이 훨씬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짤 때. 물론 이제 단점은 그 대신에 이제 당은 무조건 성공해야 되니까 이제 약간 만들어지는 통계들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일국양제를 받아들일 수 있죠. 100년쯤 시간을 들여서.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저는 뭐 그렇게 못할 게 없고, 그래 펜타닐 아까 말씀하셨는데 펜타닐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죠. 펜타닐 같은 것도 초안전의 일부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솔직히. 그래가지고 저는 뭐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막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냐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펜타닐이 뭡니까? 이제 마약인데 근데 마약에서 이것도 뒤에 재밌는 게 마약에서 메스암페타민이 엄청 비싼 마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마약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펜타닐로 해서 이거 갑시다. 좀 재밌는데 흥미로우니까. 잘리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네네네. 펜타닐 뭐예요? 펜타닐. 제가 펜타닐 얘기를 왜 하냐면은 네. 이 펜타닐이 사실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예, 메스암페타민이 되게 비싼 마약인데 얘는 좀 논란이 많아요. 합법화라는 거에 대해서. 왜 논란이 왔냐면은 얘는 완전 화학 합성한 거라서 그리고 얘는 오줌으로 다 빠져나가요. 수용성이라. 그래서 얘는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들기가 더럽게 비싸요. 근데 그 메스암페타민의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그 미국의 화학과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이분이 이걸 대량 합성해가지고 엄청 많이 뿌리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왜 뿌렸냐고 물어보니까 법정에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보니까 펜타닐 같은 마약이 훨씬 위험하다. 근데 마약이 없을 순 없다. 그러니까 난 이거 뿌려가지고 밀어내겠다. 더 좋은 마약으로 네. 안 좋은 마약을 밀어내겠다. 이런 거죠. 나는 펜타닐 같은 게 들어오면은 훨씬 많이 퍼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회적으로 이게 훨씬 더 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메스암페타민을 미국 내에 미친 듯이 대중화시킨 게 훨씬 안전하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종신형을 받은 다음에 지금은 모범수로 풀려났어요. 20년인가 살고 나오시고. 그런 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정말. 대단해, 정말. 아니, 뭔 얘기를 들러도, 아니, 마약 얘기했는데 이렇게 화학을 잘 못한다면서. 화학은 잘 모르죠. 근데 잘 모른다면서. 돈 되는 화학이라. 아까 반도체 물어보니까 반도체 AI는 잘 알지만 배터리는 잘 모른다고. 화학은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네, 그래가지고 브레이킹 배드가 무슨 얘기가 아닌 거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연대 화학과 대학원생이 이제 마약 합성해가지고 판 놈이 있었어요. 진짜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합성하면은 품질이 보통 괜찮아요. 그냥 카르텔은 대충 만드는데 얘는 열심히 만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마약 얘기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 잘라가지고 올려주시고 알아서.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펜타닐 같은 게 그래서 저는 위험한 말을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편 전쟁에 약간 복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기본 베이스 백그라운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야 우리가 송나라 때 당나라 때만 봤어도 서양보다 훨씬 잘 갔다. 팩트거든요. 실제로 이건 중뽕이 아니라 팩트예요. 인구도 훨씬 많았고 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우월했어요. 근데 우리가 군사 기술을 너무 덜 발전시켜가지고 전쟁에서 밀리고 마약으로 밀렸다. 그래서 아편 전쟁으로 밀리고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일전쟁 빼고 이제 그 영국이랑 싸워가지고 밀리고 그러면서 강제 개항하면서 굴욕을 당했는데 이제는 다시 굴기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중국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베이스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도 역사를 배우고 나면 일본 미워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중국의 역사를 배우면 진짜 우리가 진짜 힘이 셌는데 마약 해가지고 이 나쁜 놈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되게 더러운 전쟁에서 치사하게. 그래가지고 우리도 리벤지 할 것이다. 말하면 사상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꽃이다고 생각할걸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초안전을 할 만한 거예요. 초안전이라는 게 아까 이게 전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쟁을 넘어서는 이거 말고 다른 걸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아까 펜타닐도 펜타닐 같은 건 좀 음모론에 가깝긴 하죠, 솔직히.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럼 없는 얘기냐 물어보면은 솔직히 뭐 마냥 없는 얘기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도 네. 마냥 음모론은 아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사상전도 많이 할 것이고. 근데 그런 사상전 미국에다가도 많이 할 텐데 당연히. 네. 언어가 똑같은데 물론 이제 번체 간체 차이는 있죠. 근데 어쨌건 언어가 똑같은 대만에는 안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국에도 할 텐데 대만에도 당연히 사상전 할 거다. 당연히 가장 많이 하겠죠. 네. 가장 많이 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 작업을 치면은 여기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좋은 게 시진핑 영구 집권할 거면은 수십 년짜리 통일 정책 쓰는 게 가능하죠. 이게 북한이랑 중국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얘네는 카운터 파트는 바뀌어도 얘네 쪽 사람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는 바이든이 떨어지면은 트럼프랑 해야 될 텐데 여기는 계속 시진핑이니까 이게 되게 강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독재가 효율적이라는 거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상식적으로 독재까지 했는데 효율적이지도 않으면 칼 맞아 죽었죠.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영구 집권할 거 상정을 하면은 수십 년짜리 통일을 쓸 수 있고 또 반대로 수십 년짜리 통일 정책을 쓸 거니까 영구 집권 할 거야라고 말하면 얘네는 또 그냥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스탠스가 미국이나 한국 같은 약간 서구화된 나라랑은 완전 달라요. 이쪽은 목표를 위해서는 독재도 되는 나라고, 그치. 야 몇십 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이런 나라고. 어차피 몇십 년 뒤에 얘네는 다 정치인 바뀌어 있고 스탠스도 바뀌어 있겠지만 우리는 똑같아 이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약간 수십 년까지는 어렵겠죠. 이제 시진핑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시진핑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얘가 영구 집권하더라도 뭐 100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거나 비슷한 스탠스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밀어붙이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공산당은 어쨌거나 계속 집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랑 약간 민주주의의 순환시대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민주주의 약점, 그리고 약간 이게 AI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면은 네. AI 전쟁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밀었던 용어가 컴퓨테이셔널 프로파간다는 용어가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프로파간다. 제가 바로 안 좋은 거 아니까 이제 다 채팅창에 써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선전선동을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제가 만든 단어예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선전선동을 할 건데. 선전선동을 컴퓨터로 하자 이거지. 계산적으로. 근데 이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더 쉬워졌어요. AI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AI 어뷰즈에 대해서 중국은 너무나도 좋아할 거예요.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많이 할 거고 외부적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안 쓰고 런런 같은 거 쓰죠. 런런이 참고로 영어로 그러니까 한자로는 이거거든요. 인인. 자,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프로파간다라는 게 저 어릴 적에 봤던 이제 삐라를 컴퓨터로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네. 삐라죠, 삐라. 삐라 보신 적 있어요? 전문 용어 아주 좋습니다. 삐라 본 적 있나요? 본 적은 없는데. 본 적 없나요?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많이 때 보셨겠네. 정말 어렸을 때 그 삐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삐라를 AI가 만드는 삐라인 거네. 그러면. AI가 이제 삐라를 만드는데 AI가 삐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저라면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이제 저는 다행히도 부업이 이거고 본업이 있는 사람인데 본업이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정치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아예 정치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지자들의 눈치를 어떤 식으로 보게 되냐면은 결국 지지자들이 모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지지자들 중에서 인터넷에 댓글을 남기고 문자를 보내고 목소리 큰 애들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나의 지지자들 중에서. 근데 그 지지자들이 다 AI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는 AI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해서 내가 중국이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친정스러운 그런 약간 정치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얘를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막 드루킹 그런 것처럼 졸라 키워줘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되게 엄청 키워준 다음에 그러니까 만들어진 대세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새는 엔터에서도 이 짓을 많이 하는데 정치에서 이 짓을 안 하는 이유가 없죠. 그 짓을 어떻게 보면 이게 여론 같은 거를 일부러 이제 조장하고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선전에서 대선도 일종의 뭐 전쟁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도 뭐 실제로 수 있겠네요. 실제로 지난번에 트럼프 대선 때는 러시아가 개입했네 안 했네 그것 때문에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개입은 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근데 AI에 대해서 중국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나라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애들은 AI 어뷰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근데 중국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빠꾸가 없어요. 얘네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 생각 드는 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AI 개발자 입장에서 아 내가 이 AI를 써가지고 가장 돈이 되는 거 뭘까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AI 포르노예요. 아 그게 또 근데 주제가. 근데 내가 AI 포르노 동의합니다. 네. 아니 저는 솔직히 그건 무조건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AI 포르노를 나는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공개된 데이터 중에 그런 거 쓸 수 있는 게 없거든. 근데 중국 애들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다 긁어다 알아서 잘 만들겠죠, 지들이. 이게 저작권 그런 거 1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짓 하면은 저는 바로 이거예요. 저는 바로 김본자 되는 거예요. AI 김본자. 이제 신본자 되는 거지. 근데 중국은 그런 거 없어요. 얘는 나라 레벨에서 그거 해가지고 외국에다 팔아넘길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중국 공산당 AI 데이터 학습 분야 이거 말씀하신 거 전 이거 유의미하다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자율주행 테슬라 보통 투자 아이디어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중국은 국가 단위로 야 너네 무조건 카메라 달고 운전해 이러면은 13억 인구한테 다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요? 그러네. 우리가 테슬라의 그 데이터를 흡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주는데 중국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야 카메라 달아 이러면 이제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독재국가의 효율성이 이런 거는 이게 독재국가의 효율성이나 비효율성인데 둘 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독재국가의 효율성은 시키면 일단 다 하기는 하니까 일단 데이터 같은 거 먹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독재국가의 비효율성은 여기서 이제 반체제적인 걸 다 빼려면 또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건 좀 개드립이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보통 독재 국가들이 전체주의적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를 좀 어려워요. 그 나라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통째로 바꿔야 될 테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공산당이 주도한 AI가 현존 최강 AI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전 이 말 동의합니다. 불주먹님 말씀 동의하고요. 왜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메타는 데이터 잘 때려 박아주면은 어쨌거나 잘하는 메타인데 그러니까 AI의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지금 AI 관점에서 보면 AI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AI 관점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1등이 될 가능성은 잘 모르겠지만 AI를 써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전쟁에 써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마 이미 써먹고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런런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그때도 보면 어떤 거를 많이 하냐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얘네는 마트 같은 거에 다 CCTV가 달려있고 그걸 다 중앙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사 먹으면 신용도를 내려요. 신용도를 네. 아하. 그런 식으로 아예 중앙 통제한 AI를 이용한 중앙 통제가 너무 잘 굴러간 나라 이미. 근데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맞아 H100이 뒤에 이슈가 되긴 하는데 그것도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근데 어쨌거나 보면은 이게 이슈가 그 독재 이슈가 작을 때는 잘 돌아가요. 그래서 기업 단위에서는 보통 독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독재 얘기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작을 때는 어쨌거나 거부나서 한 사람이 지고 그대로 쭉 가면은 망하든 흥하든 뭐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싱가포르 정도까지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나라 단위 싱가포르 정도까지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AI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확장 가능성이 팍 높아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는 거죠. 중국까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은 그 통제를 빡세게 한 나라가 중국만 있지는 않았어요. 동독도 통제를 엄청 빡세게 했거든요. 근데 동독은 그래서 막 국가 인구의 10분의 1이 막 비밀경찰이다 막 이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그런 다경찰이네 그러면. 다경찰인데 그런 이게 통제가 될 리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생기겠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통제 자체에 써버리잖아요. 통제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통제하는데 나라에 이제 가용한 인력을 많이 써버리면은 그런 성장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징병제가 당연히 낭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낭비가 맞죠. 그쵸. 이제 어쨌든 군대 가면 경제 발전이랑 상관없는 걸 하니까. 근데 물론 당연히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짓을 이제 인구의 10%를 약간 그런 짓거리만 시키고 있다. 그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통제라는 게 원래는 사람을 많이 써야 되니까 아예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은
그러면은 통제를 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계획 정제가 안 먹게 통제가 안 됐는데 근데 이제 AI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동독의 비율 들었을 때 동독의 인구의 10%가 통제하는 데 사용됐다면 굳이 뭐 그렇게 하냐. 이제는 뭐 몇만 명만 있어도 되는 건데 뭐 이런 AI 있고 몇만 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은 되게 다양하게 AI를 잘 써먹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라 통제하는데 네. 이미 잘 써먹고 있는데 앞으로도 잘 써먹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잘 써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그래도 요즘 투표를 방금 토니 PD님께서 하셨는데 반도체 전쟁의 최종 승자는 미국이다가 압도적이네요. 78%.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가 버티컬하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사업이에요.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사업인데 AI도 한번 물어봐 주시죠. AI는 어떻게 될까요? AI는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이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챗GPT도 있고 미국의 빅테크도 있지만 중국에 이제 뭐 요즘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고 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못 모으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예전에 그 중국 애들이 만든 데이터셋 중에서 그 사람의 얼굴 이제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쁜지 데이터셋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 만들면은 만든 사람들 바로 그냥 윤리심에 잡혀가가지고 바로 잘리고 이제 매장당할 텐데 중국에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틱톡이 잘 갈 수도 있어요. 틱톡이 AI 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이쁜 애들만 다 밸류 주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중국이랑 이제 미국의 AI 대전은 조금 애매한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근데 여기서 H100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게 자 H100 H100은 뭐 H100이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최신 칩인데 이 최신 칩이 곧 폭탄돼야죠. 여튼 그래가지고 H100이 엔비디아 최신 칩인데 이거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두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AI 트레이닝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수출 금지를 때렸어요, 미국에서. 이제 H100은 중국에 수출 금지. 앞으로 그거보다 더 좋은 칩들은 다 수출 금지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런 칩들이 없으면 또 이제 이런 반도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은 최근에 AI 트렌드는 많은 데이터를 많은 칩을 이용해서 분리자는 게 트렌드인데 그래야 AI가 발전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식의 이제 그 예측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건 좀 애매한 게 중국 애들이 바둑을 좋아하니까 저기다가 이제 미국보다 많이 투자하게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의 최강자는 저리가 왔는데요. 근데 이제 바둑이라는 게 뭐 이제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바둑만 보고 AI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약간 중국의 장점은 이제 데이터가 많은 건데 이제 같은 효과를 내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왜냐면 같은 효과를 못 내는 이유가 그 모델이 그러니까 AI 보통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게 결국 엄청나게 큰 행렬로 된 식이에요. 이 식에다가 데이터를 인풋을 넣으면은 이렇게 계산을 엄청 복잡하게 하자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 행렬 자체가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그 GPU에다 한 번에 못 넣을 수가 있어요. GPU 메모리가 작으면은. 그래가지고 GPU 메모리가 큰 게 있어야지 유리하기는 한데 이제 큰 게 있어야지 속도 차원에서 상상을 초월하기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AI 트렌드가 그냥 그런 엄청 좋은 인프라를 놓고서 많이 트라이 앤 에러를 반복하자는 쪽이라서 그래가지고 최근 메타에서는 확실히 H100 같은 거를 수입을 못하면 불리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이것 때문에 약간 음모론성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이러면은 중국에서 약간 무슨 스탄 같은 나라들에다가 채굴하는 그냥 유령 회사들 많이 세운 다음에 거기 통해가지고 그 엔비디아 칩 와장창창 사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라이클리하지는 않더라고요. 라이클리하지는 않고 어쨌거나 그래서 칩을 못 쓰면은 단기적으로는 되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얘기가 하는 거는 AI 관련해서 이제 누가 이길 것이냐의 싸움에서 최근에 워낙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반도체로 확보하느냐 성능이 좋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낸 것은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좀 뼈아프다. 그래서 그걸 막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뼈아프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AI 메타에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AI 트렌드상 저게 치명적인 건데, AI 트렌드가 갈수록 작은 칩을 써도 잘 되도록 바뀔 거예요, 아무래도. 아,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다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계산을 많이 하면 성능이 좋아진대. 그럼 계산 많이 해라고 하지만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야, 계산 좀 덜 해도 되는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이게 되니까, 솔직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보기는 해야 된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대만 쪽도 그렇고, AI 발전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봐야겠지만, 여튼, 여러모로 대만은, 제가 좀 핵심적인 건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고, 예. 그리고 미국도 이제, 네. 미국도 이제 진짜 전쟁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이걸 많이 풀어줄 거냐 물어보면은, 네. 저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를 정말 매시브하게 모으고 싶으면은, 네. 숨길 수가 없거든요. 숨기고 싶어 숨기기는 좀 어렵긴 하죠. 물론 뭐 감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으는 건 문제는 없을 텐데,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모으는 데이터보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불법적으로 잘 크롤링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건 이미 다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건 사기용에서는 충분히 쓸만할 것 같고, 실제로 뭐 그렇게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미. 그래가지고 저는 데이터랑 뭐 그런 이슈들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AI가 단기적으로는 중국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건 확실히 영린을 잘 찌른 게 맞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보면은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좀 다 미적지근한 게, 이게 일단 열전이 날 거냐 물어보면은 나 열전은 안 나고 봉쇄 정도로 갈 것 같다 이러고, 예, 반도체 전쟁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은, 대만은 봉쇄 당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삼성전자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러고, AI도 지금은 중국이 불리한 게 없는데 두고 봐야 된다 이러니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제가 들어도 좀 밍숭맹숭하기는 한데, 근데 뭐 솔직히 뭐 확실하게 막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믿기진 않아서. 그렇죠. 이 주제를 놓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당연히 그 생각을 하죠. 이제 약간 그래서 결국 뭐 사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자, 이제 저희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으로 갑니까? 결론으로 가서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정치를 다시 배우고 뭐 지정학을 다시 배워서 뭐 정치학자나 지질학자나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관심은,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사 이런 거라고 한다면, 모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죠. 여러분들 이제 그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남겨주시고 또 이제 미주사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뭐 잠깐. 대표님은 진짜 뭐 이렇게 채팅하시면서 지금 막 오면서 네네네 대단합니다. 지금 뭐라고 쓰는 거예요? 또 컨텐츠 등등 기술 발전했더니 버크셔 사야 하나요? 버크셔 씨는 언제나 잘하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참 거기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참 오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버크셔 하나요? 네. 갔다 오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갔다 오고 싶긴 한데, 네. 미주사는 가난해서 못 가고 우리 효성님이 다녀오시고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요. 네네 어쨌든. 네. 그리고 맞다. 그래 미국 대선 이야기 했었는데, 미국 대선. 미국 대선은 저는 사실 미중 관계에는 트럼프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빼면 나머지는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얼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랑. 트럼프가 아니라면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중국에 대한 스탠스는 사실 둘 다 엄청 차이가 있으냐 물어보면은, 물론 이제 좀 바이든이 더 센 거 아닌가? 뭐 바이든이 더 센 거 아닌가? 뭐 꼭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장선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엄청 큰 차이를 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식품 에너지 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금 실제로 완전 올타임 하이 찍었죠.
비트코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앞으로 코인장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좀. 코인? 네, 왜요? 코인장. 일단 떨어진 만큼 떨어진 것도 좀 큰 게 많이 빠졌죠, 작년에. 솔직히 하면은 그 주식이 떨어진 만큼 떨어진 거는 오를 이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코인은 이유가 돼요. 그냥 코인은 센티멘트로 들어가니까. 펀더멘탈이 있으면은 솔직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코인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올라가요. 주식은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센티먼트도 중요한. 그러니까 센티먼트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탈도 중요한데 코인은 펀더멘털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거 더 낫다. 코인은 차라리 비트코인이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고 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진짜. 그래서 오히려 코인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투자에서. 네. 근데 주식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주식은 이거 상폐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어딨어요. 그냥 빵달러지 다. 그치. 그런 건데. 망하면 뭐 가치가 없는 거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뭐 빤스파라 풀면서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일정 수준은 담을만 하지 않을까. 근데 잡코인 담지 마시고. 잡코인 말고. 알트코인은 솔직히 없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제 생각에는 진짜. 특히 요새 증권법이랑 같이 쌈박질하고 있잖아요. 미주사 코인 있다면 쉽지 않겠죠. 이호석 아츠카데미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알트코인은 일단 안 되고. 알트코인은 쉽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은 안 되고, 가능하면은 이제 이게 건드릴 이유는 미국에 중요하다고 해도 건드릴 이유는 있죠. 왜 건드리냐면은 자기네가 비트코인을 충분히 많이 들고 있는 다음에 풀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코인 해경문의를 먹고 싶어서 지금 계속 건드릴 수는 있죠. 그래가지고 바이낸스도 계속 때린다. 뭐 그러고 이제 메이저 코인은 확실히 좀 이제 어렵긴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비트랑 이더는 좀 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거나 사도 뭐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금도 올타임 하이를 찍긴 했어요, 확실히. 우리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대상이 금하고 비트코인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긴 했지만 금이랑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그게 뭐 경기가 좋아서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이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또 불안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도 많이 오르긴 해서 또 요새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다 오르긴 했는데, 근데 저는 확실히 이번에 비트코인이 은행주들 나락갈 때 비트코인이 오른 걸 보니까 어쨌거나 사토시는 목표를 달성한 것 같기는 하다. 어쨌거나 웃었을 거야, 마치. 약간 사이비 금으로서의 목표는 조금 달성한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해요. 그 미국 채는 제가 뭐라고 말할지 잘 모르겠고, 제가 채권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몰라서 모르겠고요. 저는 국채는 솔직히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사야 되냐 그러면 단기채를 사라. 저 얼마 전에 돈 많은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진지하게 미국 뭐 30년물 금리 채권 사야 되냐. 30년 국채도 3% 초반이고 3개월물 금리가 5%인데 3개월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쵸. 3개월물 사고 3개월 있다 또 다시 와도 되지 않을까? 금리가 여기서 계속 빠지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채를 굳이 여기서 그것도 장기채를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국채는 뭐 제가 잘 모르기는 하겠으나 하여간에 좀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주식 왜 그러냐면은 저는 중국 반도체, 그러니까 제가 중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중국 주식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만 들어보면은 중국 주식 사지 마라로 들리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오기 전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냥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중국 주식 중에서 괜찮은 거는 오히려 좀 담아갈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게 중국 주식들이 지금 가치가 너무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좀 뭐라고 해야지, 약간 중국 주식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진짜 열전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빼는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열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선반영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생각하는 것 같은 게 틱톡이 막히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럼 앞으로 중국에서 무슨 서비스를 내든 간에 글로벌하게 못 가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너무 동의하는데 중국은 안에서만 장사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주식들 중에서 업사이드 있는 주식들이 없냐 물어보면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첫 번째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중국 주식이 나쁘냐 물어보면은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가면 나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되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러지만 않는다면. 네, 그래서 열전이 일어나면은 일단 돈 다 묶이니까. 그 열전이 일어난다라는 가정하에는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열전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자산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군복 사이즈 걱정해야 돼요. 군복 사이즈. 군복 사이즈를 왜 걱정합니까? 아니 대만 중국 전쟁 나면은 솔직히 저는 예비군 진입 되겠지. 미주사님 군대 어디가 났어요? 갑자기 생각. 저 병특이니까. 병특이 때문에 저 예비군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군복 사이즈를 걱정해요? 그다음 훈련소 갔다 오니 살이 많이 쪄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는 중국도 그래서 지금 지금 막 너무 막 나쁘게 봐야 되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산주 어떻습니까? 방산주는 솔직히 말하면 언제나 좋아요, 생각보다. 방산주는 S&P보다 언더퍼포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미국에서? 네. 그리고 중국 방산주는 더 좋을 수도 있고, 솔직히. 왜냐면은 시진핑 아저씨가 전당대회든 뭐든 나와가지고 하나의 중국 이해할 때마다 일단 한 번씩 칠 거잖아요. 그럼 일단 들고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는? 우리나라 방산주는 약간, 우리나라 방산주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가 서방 국가들의 약간 팩토리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유럽 애들이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죠.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량 생산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안 되면은 유지 보수가 안 돼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스케줄을 보면은 굉장히 뒤에 있기도 하고, 그 만든 다음에 이제 AS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탱크 굴러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이제 AS가 안 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방산주 나쁘진 않고 전쟁 시에 우리나라 자동 참전인지 여쭈시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일본이랑 중국이랑 전쟁 날짜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만약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은 일단 그러니까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참전을 하면은 그럼 일단 우리나라 자동 참전이기는 하죠. 이론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자동 참전에 대해 여지는 굉장히 높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왜냐면 북한이 있으니까. 그죠. 갑자기 너 어디랑 싸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군복 입고 어디 가야 되는 거니까 자동 참전하면. 일단 군복 입고 이제 휴전선 가가지고 서로 이제 농단 따먹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근데 대만에서 저러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 모여 있냐?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진짜 웃긴 일이 아닌데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일단 우리나라가 아예 벗어나리라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일단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예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중국을 때리자 치면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위치가. 육로로 가도 좋고 미사일로 때려도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로이터에서 중국과 미국의 실제 전쟁 시나리오를 따졌을 때 거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시켜서 한국을 때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시나리오 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만에서 이슈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랑 이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완전히 다른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2의 비트는 있기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나마 비슷한 건 완전 다르긴 한데 그나마 좀 저는 이거는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던 코인이 토네이도라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은 죽지는 않겠지만 상장도 절대 못 돼요. 그러면은 얘는 돈 세탁용 코인이에요. 그래가지고 A 계좌에서 B 계좌로 토네이도 코인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보내는 과정을 추적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 식의 코인들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크긴 어렵겠죠. 어쨌거나 딱 한정돼 있으니까 상장이 안 되니까 절대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대비해서 북한에게 국진을 일으킨다. 근데 북한이 중국말을 언제나 잘 들을지도 좀 몰라요. 그건 들어보긴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미국이 코인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면은 코인으로 만들면은 좋지만 안 만들어도 솔직히 그냥 이미 달러 패권 있으니까 그냥 비트코인을 차라리 더 많이 들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냥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들고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이런 게 있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이제부터는 이제 미주사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에 대해서 제 친구는 아예 확대하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확대까지는 좀 쫄보라 못하겠고 근데 뭐 중국 주식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많이 까지긴 했어요, 솔직히.
지금 중국 시장 전체가 PBR이 1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PBR이 1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 PBR이 안 되는 거는 중국은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큰데 한국보다. 그냥 좀 생각해보면은 중국은 좀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 고르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주식도 저는 계속 정책상 엄청 뭐라고 해야지, 그 밀어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솔직히 하라면은. 중국에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반도체 굴기를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죠? 바이두 같은 회사도 나쁘지 않고 반도체 회사들도 뒤에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아까 반도체도 왜 잘 가냐 물어보셨는데, 잘 가는 건 저는 계속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을 흘러가니까 잘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될 때까지 밀어내는 거죠. 네네네. 아, 그래, 불종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이랑 사이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BYD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게, BYD가 약간, 저는 BYC랑 BYD가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네. BYC는 한국 반스 주식이고, 이제 BYD는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주식인데. 나는 설마 BYC가 그건지 몰랐어요. 아, 네. 네, 근데 아무튼. BYC는 약간 좀 다른 날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국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면 BYC 투자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BYD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거의 확신한 것 중에 하나가, 넥스트 테슬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테슬라급의 전기차에서 혁신적인 회사는 중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국에서 전기차를 되게 밀어줘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데이터 구하자 치면 중국만큼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했을 때 나오려면 중국에서 나오는 거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SKA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질문을 제가 드려보면, 네네네. 텐센트나 알리바바한테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회사의 주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회사는 주주의 것인가 아니면 공산당의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나랄 게 맞거든요. 다르게 맞아. 그럼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식을 사는 행동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끼리 제가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은, 까놓고 얘기하면 주식을 사는 게 네. 기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하. 전매 차익을 위해서인데, 네. 뭘 굳이 주주 가치까지 따집니까?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나올 것 같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주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싼 건 싼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정말로 주인이 주주의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다른 얘기인 것 개선될 것 같습니다. 같다 생각은 안 드는데, 솔직히 하라면은. 중국은? 네. 우리나라는 개선 안 됩니까? 우리나라는 개선 우리나라는 되겠죠. 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세이브 코스피 우리나라 하니까. 이제 네. 몇 개 이제 그러니까 세이브 코스피도 하시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세이브 코스피 측면에서 봤을 때 BIC 같은 회사는 좀 볼만하잖아요, 사실. 왜냐면 트러스톤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저 한국장에서 강투하고 싶으면 진짜로 그러니까 한국장에서 장투하고 싶으면은 진짜로 약간 주주 행동주의 붙은 회사들 투자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깔아놓으면 그죠? 네. 깔아놓으면 그 중에 하나씩 계속 터지겠지 뭐. 네. 그래서 테마 때문에 시세 주면은 한번 팔고 나오든지 말든지 그때 고민하고 일단 주면 해피한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전 BIC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주주가 뭐 회사의 주인이고 뭐 주총 안 가더라도 그냥 전매 차익만 나오고 할 수 있으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건데, 오케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중국도 충분히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중국의 주식에 대해서 뷰가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반도체 얘기를 이어가 보면 그냥 삼성전자 얘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에치슨 라인 때도 말을 했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투자를 엄청 세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지금 지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르는 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솔직히 하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주식이 시클리컬이니까 그냥 평생 들고 와야 되는 주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충실하게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예전처럼 무작정 장투하자 이러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른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아이디어로 할 거면은 삼성전자 근처 부동산을 투자해라.
네. 아, 용인이 생각보다 안 뛰었어요, 상가가. 아, 그래요? 왜 안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장이 안 좋으니까 안 뛰는 갑시다. 것 같은데. 주말에 언제 한번 날 잡고 네. 용인 한번 가는 걸로. 한번 임장 가가지고 임장 저희 제육볶음 볶아 먹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 얘기 좀 하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용인에 있는 부동산이 낫다. 아니, 이게 투자 아이디어를 굳이 주식으로만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인도 얘기도 궁금합니다. 아, 그 인도 얘기를 제가 또 안 인도가 할 중요할 수가 것 같아요. 없는데, 네. 인도가 저는 일단 사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인도를. 네. 인도 지수도 인도를 어떻게 사야 되지? 지수를 ETF로? 투자할 수가 있어요. 지수를 ETF를 투자해서 ETF는 열릴 것 같고 연내 뭐 개별주도 열린다는 말이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한바 개꿀이죠. 네. 한바가 이제 여러분들 그 노가다장 옆에서 있는 그 식당을 한바집이라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한바집 사장님들이 돈을 참 잘 버세요. 아, 네. 네, 정말 꿀 같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네. 네. 인도는 ETF로 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개별주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인도 공시를 미주사 내부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인도 공시까지 맞습니까? 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게 일단 한국처럼 막 뭐 검색이 되고 막 이런 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인도 공시를 보면서 한국이 진짜 선대였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한국 정도면 선대였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래가지고 인도는 테이바 생각님 오셨습니다. 테이바 생각님. 테이바 생각님 언제 한번 같이 오시죠. 네. 테이바 생각님 아시죠? 네. 근데 거기 CTO님을 데리고 한번. 네. CTO님이랑 어떻게 잘 아세요? CTO님도 거기 분도 잘 알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제가 CTO님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잘 안 됩니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테이바 생각님 오셔가지고 네네. 지금 한스킹님께서는 이런 얘기하셨어요. 중국 얘기보다 용인이 더 기억난다. 현실적으로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갑자기 우리 전쟁 얘기 한참 하다가 결론이 용인으로 나면 너무 웃기긴 한데. 결론이 용인의 국밥이랑 끓이자.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긴데요. 한바 인도 얘기하면서 너무 웃긴데요. 네. 인도는 근데 좋은 거는 영어 공시를 주기는 해요. 영어 공시를 주니까 그건 볼만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PDF로 줘요. 그래서 검색이 안 돼요. 어려워요. 네. 그런 점에서 인도 투자 쉽지 않다. 네. 그러면 AI 관련된 주식 이거는 AI 관련된 주식은 용인 ETF는 제가 모르겠고 용인 ETF 저 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욱이 형이 맨날 얘기하는 게 부동산도 ETF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주사업은 사실 그쪽이긴 한데 그거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오케이. 제가 이제 그런 건 이제 술 한잔 하면서 IR을 또 하는 게 맞는 것이라. 오케이. 네. 그건 따로 해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또 봐야 되는 주식이 AI 주식은 제가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고 싶은 게 해운주. 맞아, 레딩턴님 좀 부동산 많이 잘 치시네. 근데 왜요? 다 부동산 호재인데 왜 아직도 그렇게까지 안 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량진이랑 용인은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랑 해운주 얘기만 하고 살짝 맞춰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노량진은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3대 업무지구랑 가장 다 가까워요. 위치는 너무 좋은데 하필 공무원 시험이 있어가지고 저평가된 곳인데 이제 공무원을 사람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래서 테마가 탈 것 같아요. 그럼 학원이 조금 이게 줄어드나요? 학원은 많이 망했고 이미 학원이 망하니까 재건축이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거기가 재건축된 위치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왜냐면 서울 3대 그 업무지구가 광화문, 여의도, 강남인데 다 가까워요. 심지어 여의도랑 강남은 9호선 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이잖아. 딱 중간. 그리고 노량진에서 광화문은 또 버스로 가까워요. 그래서 할만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해운주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해운주가 저도 고민이 진짜 많은데 해운주를 보실 때 단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그 해운주 보실 때 공시를 보시면은 선단 스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배를 들고 있는지는 죄송합니다. 얘네가 어떤 배를 들고 있는지에 대한 스펙이 나와요. 그럼 그런 스펙에서 배가 막 케이프맥스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큰 배들을 들고 있는 회사들은 좀 걸러야 돼요. 큰 배를 들고 있는 회사들은 왜 걸러야 되느냐? 세계화가 이제 좀 확실히 좀 뭐라 해야지? 많이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플래그먼테이션, 그러니까 파편화, 분절화 되고 있으면은 그럼 예전처럼 막 크게 실현하는 일은 적어져요. 그 대신에 톤마일은 증가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왔다 갔다는 많이 해야 된다. 옛날에 한국으로 따지면은 옛날에는 솔직히 그냥 중국에서 히토를 사다 쓰면 됐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히토를 못 사다 쓰게 됐어요. 그럼 호주에서 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톤마일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운 자체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대신에 예전처럼 막 중국에서 막 통째로 실어오고 막 이런 것처럼 당장 이제 운임지수 컨테이너성 운임지수는 상하이 운임지수 쓰잖아요. 네. 근데 상하이 운임지수 대신에 이제 뭐 뉴욕은 너무 비싸니까 안 되겠지만 뭐 어디 적당한 미국 하해 운임지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중국에서 모든 나라가 이제 운항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되면은 해운주는 의외로 나쁘지가 않을 수 있는 게 손마일이 증가하니까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때라고 해서 막 돈을 덜 주진 않을 테니까 그냥 해운 운임이 증가하고 비합리성이 증가하고 그만큼 돈을 더 내는 거죠, 해운주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운은 나쁘진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벌크선은 그 대신에, 그러니까 벌크선이란다 이제 그 대신에 좀 크게 약간 좀 선단이 배가 너무 큰 애들은 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위험하다. 해운주 얘기했는데 종목이 나와버렸다고 하시면서 현대미포조선을 얘기하시는. 근데 저는 좀 이제 뭐 조선주랑 해운주랑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조선주랑 해운주는 달라서 저는 조선주는 잘 몰라요. 저 조선주를 제가 알았으면 흠슬라를 잘 먹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제가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는 전 언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언젠가는 가요. 언젠가는 텐베거 찔만해요. 근데 지금 있는 회사들 중에서 찍을지는 좀 모르는 거고, 그냥 누군가 또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온큐를 많이들 사셨어요. 근데 아이온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긴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출하고 싶으면은 연단위 장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보다 보셔야 되는 게 좀 더 길다, 더 길 수 있다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하는 거 자체는 맞으나 너무 아이온큐만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 아이온큐 말고도 뭐 그 웨이브 뭐 있고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사 몇 개 있어요. 상장된 거는 아마 아이온큐가 유일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유망한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상장하면은 걔네들이랑 묶어서 사셔야지 아이온큐만 사시면 안 돼요. 한국 분들이 아이온큐만 많이 사시는 이유가 아이온큐 대빵이 한국인이라서 워낙 아이온큐를 많이들 하시는데, 근데 굳이 아이온큐만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모델만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솔직히 없다. 그래서 사실 거면 나눠서 사시든지 그쯤 또 ETF가 나오겠죠? 그럼 그 ETF를 사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아이온큐 얘기하시고, 네, 대장주라고 말하기 좀 미묘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들 사세요. 네. 뭐 심지어 유통 물량 25%를 한국에 들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없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네. IBM은 이제 양자 컴퓨터를 투자를 많이 하죠. 실제로 꽤 많이 밀고 있어요. IBM 클라우드에도 양자 컴퓨터 에뮬레이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네, 트럼프가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되면 진짜 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망고솔라님 말씀하신 거에 더 동의를 하고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제 망고솔라님 언제 얘기? 위에 여기구나. 네, 그래서 왜냐면 자국주의로 더 돌아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리딩턴님 너무 깔끔한 정리 감사하고요. 네, 진짜 부동산 좀 잘 치시는 분스러운 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다 어째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참 그런 게 부동산 쪽이 막 사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은 다 이제 약간 다 잘 갈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다 안 갈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그런 거랑 펀더멘털은 또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기간 거의 100분 동안 우리 얘기를 좀 했는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이게 전쟁을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는데, 결론은 이제 용인으로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국밥집, 제육볶음, 한박집. 한박집. 아니, 너무 무거운 주제여서 좀 가볍게 풀어보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라는 이 주제는 아마도 21세기 내내 지속되지 않겠냐. 초반에 얘기해 줬던 리콴유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 21세기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이 주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뿐만 아니라 생존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끔씩 이슈 터질 때마다 사실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터지는데 그냥 뉴스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냥 휙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당장 그 미사일 쏘는 것도 최근에도 있었는데 또 그쵸. 네, 그런 것도 이제 그냥
잘 생각보다 뉴스에서는 또 하이라이트로 찍히진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같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미국 주식 사관학교도 여러분 같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효석 아카데미도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